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인물로 만나는 우리의 역사. 5천년 역사를 만든 별들의 이야기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큰별쌤과 함께 처음 만나는 인물 한국사. 어린이 친구들 안녕! 큰별 최태성입니다. 저는 작은 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세요? 5천년이요.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지금까지 역사가 쭉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건 위대한 인물들 덕분이랍니다. 자, 그럼 5천년의 역사를 빛낸 별들을 만나볼까요? 첫 번째 별은 누구예요? 먼저 퀴즈를 좀 내볼게요. 고조선의 단군 왕검, 고려의 왕건, 조선의 이성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글쎄요. 다 남자네요. 정답은요. 세 명 모두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뭐 작은 말처럼 모두 남성이기도 하고요. 근데요, 나라를 세운 여성도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그게 누구예요? 소서노입니다. 역사학자 신채호는요, 소서노를 이렇게 표현했죠. 조선 역사상 유일한 창업 여대왕일 뿐더러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세운 사람이다. 한국사를 빛낸 별 소서노를 만나러 출발! 나는 소선호야. 너희보다 2000년 전에 살았단다. 내가 살던 시기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굴하지 않았지. 내 이야기 들어볼래? 고구려의 시작, 주몽을 만나다. 저 사람이 소선호예요? 오잉? 소선호는 여자라고 하셨잖아요. 아, 저 사람은 소서노가 아니에요. 소서노를 이야기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인물, 바로 주몽입니다. 주몽이 누구예요? 소서노의 남편이죠. 우선 우리 역사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사는 고조선이란 나라에서 시작이 됩니다. 고조선 이후에 부여라는 나라가 생기는데요. 이 부여는요, 700여 년 동안 역사를 이어간 동아시아 강대국이었어요. 소서노와 주몽이 부여의 사람이었죠. 주몽과 관련해서는요, 아주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여의 왕 금화는 강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하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해모스가 저와 결혼을 하더니 다시 하늘로 떠나버렸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허락도 없이 결혼을 했다며 저를 내쫓아버렸어요. 금화왕은 유아를 안타깝게 여기고 궁궐에 살게 해줍니다. 그런데 신비한 빛이 유아를 비춥니다. 얼마 후 유아의 배가 불러왔고 유아는 커다란 알을 낳지요. 사람이 알을 낳다니. 금화왕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알을 궁 밖에 버렸죠. 그런데 동물들이 알 주위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새들이 알을 품어주기까지 합니다. 금화왕이 알을 깨려고도 했지만 알은 끄떡없었어요. 금화왕은 어쩔 수 없이 알을 다시 유아에게 돌려주었죠. 얼마 후 알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주몽입니다. 주몽은 아주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죠. 특히 활을 아주 잘 쏘았습니다. 금왕이 낳은 왕자들은 잘난 주몽을 시기했죠. 왕자들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 주몽, 부여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주몽을 쫓는 왕자들, 도망치던 주몽은 강 앞에 다다릅니다. 근데 어떡하죠? 배가 없어서 강을 건널 수가 없는 상황. 그때 주몽이
강을 향해 외칩니다. 나는 하느님의 손자이자 물의 신 하백의 외손자 주몽이다. 내 뒤를 쫓는 자가 있으니 강을 건너 피할 수 있게 해다오. 그러자 강 위로 자라와 물고기들이 나타나 다리가 되어줍니다. 덕분에 주몽은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옛날엔 영웅을 일반 백성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보이게 하려고 멋지게 이야기를 만들었지요. 진짜 아래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은 적겠지만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었겠구나 추측할 수는 있겠죠. 남쪽으로 도망친 주몽은 어떻게 되나요? 주몽은 새로운 땅 졸본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낯선 곳으로 도망쳐온 주몽은 나라를 세우기엔 힘이 부족했거든요. 이때 주몽 앞에 나타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선호입니다. 드디어 소선호의 등장! 소선호는요, 부여의 졸본 지역을 다스리는 부족의 공주였거든요. 졸본 지역에선 소선호를 따르는 백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게다가 아주 부자였거든요. 소선호는요, 주몽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몽이 훗날 크게 될 인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소선호는 주몽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주몽과 소선호는요,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바로 고구려입니다. 주몽은 고구려의 첫 번째 왕, 소선호는 고구려의 첫 번째 왕비가 됩니다. 고구려는 어떤 나라가 되나요? 주몽을 시작으로 해서 무려 700여 년간 찬란한 역사를 이어나가게 되죠. 지금의 한반도 북쪽인 만주벌판을 차지하고요. 중국과 대등하게 경쟁하면서 동북아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자, 다시 소선호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느덧 고구려가 세워진 지 19년의 세월이 흐르죠. 고구려의 왕비 소선호는 남편 주몽과 아들 비류 온조와 함께 고구려를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으련만. 어떡해요. 소선호에게 큰 시련이 찾아와요.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고구려를 찾아왔거든요. 주몽이 부여에 두고 온 첫 번째 부인과 아들 유리였어요. 아버지. 유리야. 그래. 첫 번째 부인과 아들이 나타났으니 이제 소선호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순서상 이게 뒤로 밀리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소선호의 아들 비류 온조까지 유리에게 밀리게 되네요. 유리를 세자로 책봉한다. 아버님. 어린이 여러분은 소선호의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소선호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싸울 거예요. 고고고고. 작은 별 진정. 소선호는요, 아들 비류 온조와 함께 고구려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과 함께 고구려를 떠나 남쪽으로 향하지요. 백제의 시작 한강. 고구려를 떠난 소선호 일행은요, 아주 고생을 하지요. 산 넘고 물 건너 남쪽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고구려를 떠난 지 무려 18달 만에 커다란 강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고구려에서는 보지 못한 장대한 물길이구나. 이토록 빛나는 땅을 이제껏 본 일이 없다. 이곳이 바로 지금의 서울 한강입니다. 소선호는 이 한강 주변에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소선호는 왜 한강을 선택했을까요? 역사적으로 강성했던 나라들은요, 모두 큰 강을 끼고 발전했습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를 잘 짓고 또 백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겠죠. 게다가 한강은요, 백길을 따라 바다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다 건너 중국과 쉽게 교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한강 주변이 빛나는 땅인지 아시겠죠? 네, 소선호의 선택 최고. 소선호 일행은요, 지금의 서울에 도읍을 정하고 새로운 나라 백제를 세웁니다. 소선호의 둘째 아들 온조가 백제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백제는 어떤 나라가 되나요? 온조왕을 시작으로 700여 년에 가까운 역사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백제의 문화유산을 통해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소선호는 주몽을 도와 고구려를 세웠고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한반도로 내려와 백제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는 결국 뿌리가 같은 셈이죠. 고구려 백제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치열하게 경쟁하는 숙명의 라이벌이 되지요. 백제가 세워진 후 소선호는 어떻게 되나요? 온조가 왕이 된 지 13년이 되던 해 소선호가 61살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선호는요, 죽어서도 백제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됐죠. 백제의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자 백제 사람들은 소선호를 모시는 사당을 만들어서 소선호님 백제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답니다. 백제 사람들에게 소선호는요, 어머니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소선호처럼 위기에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끝! 나라를 세운 여인 소선호 주몽을 도와 고구려를 세우고 새로운 땅 한반도로 내려와 아들 온조와 백제를 세웠지. 위대한 여성 리더 소선호. 인물로 만나는 우리의 역사 5,000년 역사를 만든 별들의 이야기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큰별쌤과 함께 처음 만나는 인물 한국사. 어린이 친구들 안녕! 지난 시간부터 한국사를 빛낸 인물들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별을 만나러 가볼까요? 누구를 만날지 궁금해요. 지난 시간에 만났던 소선호 기억하시죠? 네, 자, 소선호의 아들 온조가 세운 나라 어디다? 백제요. 네, 맞습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있던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불렀거든요. 이 삼국시대가 중요한 이유는 처음으로 나라다운 나라가 세워진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다운 나라요? 나라의 틀이 갖춰지려면 필요한 게 많잖아요.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도 만들어야 되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정신도 필요하고 예를 들면 백성이 같은 존재를 믿고 따르는 종교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진 시기가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백제가 삼국 중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뤄냅니다.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 오늘의 주인공인 근초광입니다. 숙명의 라이벌 백제 고구려.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백제의 숨통을 조여야겠다. 지름길로 가서 물시에 공격하라. 고구려의 고국 원왕은 백제의 땅을 탐냅니다. 백제가 가진 이 황해도 일대는요, 땅이 비옥해서 백성들이 참 살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백제는 똑똑한 학자와 기술자들이 많았습니다. 고구려 고국 원왕은 이들을 통해서 선진 기술을 얻고 싶었겠죠. 결국 고구려 고국 원왕은 백제를 쳐들어갑니다. 자, 이에 맞서는
백제 근초고왕. 백제, 고구려 두 왕의 자존심이 걸린 전투. 이 전투의 승리는 바로 백제. 근초고왕의 아들 부여구수 태자의 활약으로 백제군은 고구려군을 이깁니다. 자, 2년 후 고구려 고궁왕이 다시 백제를 쳐들어옵니다. 근초고왕은요, 직접 진두지휘를 하죠. 이제 고구려를 꺾고 백제의 역사를 다시 쓸 것이다. 드디어 백제군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화살 하나가 고구려 쪽으로 날아갑니다. 고구려 고국 원왕의 가슴에 박힙니다. 고국 원왕은 이렇게 죽게 됩니다. 왕이 죽었으니 게임 끝? 네, 평양성 전투는 백제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최강군대 고구려군과의 전투에서 2번이나 승리한 백제. 이게 다 근초고왕 덕분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백제를 만들 것이다. 근초고왕은 정복전쟁을 시작합니다. 우선 백제고 밑에 있었던 마한, 백제의 땅으로 만들죠. 마한의 땅은 농사짓기 좋은 기름진 땅이었거든요. 근초고왕이 이 마한을 차지한 덕분에 백제는 막대한 식량을 얻게 됩니다. 근초고왕은요, 백제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데요. 근초고왕의 계획은 단순히 땅을 넓히는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바닷길을 잇다. 근초고왕은 외나라의 사신을 백제로 초대합니다. 근초고왕은 이 보물 창고를 열어 진귀한 보물을 보여주는데요. 그중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덩이쇠입니다. 엥? 이게 보물이라고요? 이 덩이쇠, 이게 왜 귀한 보물이냐면요. 이게 바로 이 외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물건이거든요. 이 덩이쇠가 있어야 철 농기구도 만들고 철로 된 무기도 만들 수 있거든요. 철이 있어야 밥도 먹을 수 있고 다른 나라 공격으로부터 목숨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보물 많네요. 왜는 철로 물건을 만드는 이 제철 기술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반면에 백제는요, 뛰어난 제철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제는 이 제철 기술을 외에 전해주었죠. 백제가 외에 전해준 거는요, 제철 기술뿐만 아니었습니다. 백제의 학자와 기술자도 보내주었죠. 백제인들은 이렇게 외에 건너가서 유교, 농사짓는 법, 말을 관리하는 법,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외로 건너간 백제인 아직기는요, 태자의 선생님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백제는 왜에게 왜 잘해준 거예요? 자, 우리 근초고왕의 속마음 한번 들여다볼까요? 왜 잘해준 이유는 백제를 위해서야. 고구려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면 좋으니까. 왜와 친하게 지내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근초고왕이 파트너로 선택한 나라 왜? 왜는 섬나라라 고립되어 있어가지고 주변 나라와 교류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발전이 좀 더뎠습니다. 왜 입장에선 이런 백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왜는 또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백제가 필요할 때 군사를 보내준 거예요. 백제와 웨이 교류를 상징하는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짜잔! 이게 뭐예요? 칠지도. 칠지도란 7개의 가지가 있는 칼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뭘 자를 때 사용하는 칼은 아니고요. 장식용 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초고왕 시기에
백제가 외왕에게 하사한 선물입니다. 일본에선 이 칠지도를 국보로 정할 정도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칠지도는 지금 일본의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이 칠지도가 백제 왕이 외왕에게 바친 거라고 주장을 해요. 진짜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당시 백제의 힘이 외보다 훨씬 강했는데 굳이 잘 봐달라고 칼을 바칠 리가 없겠죠. 외왕은 후세에 전하여 보여라 라는 문구와 제후국의 왕에게 나누어 준다 라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는 걸 보면 이건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백제가 외에게 하사한 것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백제가 제철 실력을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너넨 이런 거 못 만들지? 하면서 말이에요. 칠지도는 정말 자랑하고 싶을 만큼 멋진 보물이에요. 7개의 칼날을 만든 기술을 한번 보세요. 그 위에 금으로 글자를 새긴 기술까지.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당시엔 이런 제철 기술을 가진 나라가 드물었거든요. 우리 백제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야. 백제는 중국의 동진이라는 나라와도 활발히 교류합니다. 한반도의 국가들은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발전을 했습니다. 백제는 서해만 건너면 중국에 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중국, 일본을 잇는 바닷길의 중심엔 근초광이 있었습니다. 교역을 통해서 이룩한 찬란한 문화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근초광은 백제를 해상 왕국으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요, 이 동북아 바다를 호령하던 근초광은요, 375년, 즉위 30년이 되던 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근초광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요, 우와, 어마어마한 규모에 깜짝 놀랄 겁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네요. 1600년 전의 근초광의 흔적이 오늘까지 남아있다니 진짜 신기하죠? 생각보다 역사는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어린 여러분도요, 근초광처럼 넓은 세상을 보고요, 큰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끝! 백제 최고의 왕 근초고왕 백제의 땅을 넓힌 정보광 해외 진출 누구나 경제 발전 일본의 칠지도 하사했네 바닷길의 중심 근초고왕 처음 만나는 인물 한국사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국시대로 시간여행 떠났는데요. 삼국이 어떤 나라인지 기억나세요? 당연하죠. 고구려, 백제, 신라요. 자, 오늘은요, 삼국 중에서 고구려의 왕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광개토 대왕! 대왕의 대는요, 크다란 뜻이에요. 와, 얼마나 대단하길래 대왕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기대도 좋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 자존심이라 불린 만큼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그럼 한국사를 빛낸 별 광개토 대왕을 만나러 가봅시다. 백성을 구한 정보광. 고구려의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환호와 감동의 눈물이 가득한 이 현장. 고구려 백성들이 행복해 보여요. 거란에 끌려간 만여 명의 고구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이들을 구해온 영웅이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우와. 그런데 거란이 누구예요? 고구려 북쪽에서 활동하던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이란 말을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민족을 말하는데요. 거란족은요, 아주 거칠고 싸움을 잘했거든요. 고구려 마을을 공격해서 재산을 빼앗고 고구려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광개토 대왕은요 거란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죠. 고구려에게 처참하게 패한 거란. 고구려는 거란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차지했고요. 그곳에서 나오는 소금까지 얻습니다. 그 소금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죠. 광개토 대왕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선 힘이 센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구려 영토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기 쉬운 위치였습니다. 군사적으로 힘을 키워야 이 백성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최고의 방어는 공격! 광개토 대왕이 정복왕이 된 이유입니다. 광개토 대왕과 치열하게 싸웠던 나라는요, 후연이란 나라인데요. 요동이란 지역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합니다. 요동이 중요한 곳인가요? 요동은 중국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곳이거든요. 철의 재료가 되는 철광석이 아주 많아서 철기를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죠. 지난 시간에 철이 있어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셨죠? 철로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 수 있어서 말이에요. 맞아요. 결국 광개토 대왕은 후연이 가지고 있던 요동을 차지합니다. 후연은 고구려의 요동을 다시 빼앗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계속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자, 우리의 광개토 대왕 후연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후연의 군사를 사방에서 공격! 결과는 고구려의 승리! 와, 역시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이 이런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뭔지 아세요? 고구려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서 아닐까요? 네, 뭐 싸움을 잘한 것도 있지만 특별한 옷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군은 최강의 철갑 기마병이었거든요. 철갑 기마병이 뭐예요? 철갑은요, 철로 된 갑옷을 말합니다. 휙휙 화살이나 칼을 막아주죠. 기마병은요,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를 말합니다. 당시 말은 최첨단 군사 무기였거든요. 병사가 말을 타고 있으니 매우 빠르게 공격할 수 있었겠죠. 게다가 고구려 기마병은요, 철갑옷을 입었습니다. 말까지 철갑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말 위에서 빠르게 공격하는데 철갑 옷으로 방어까지 잘 되니까 야, 이거 얼마나 잘 싸웠겠습니까? 특히 이 고구려 철갑 옷의 방어력은요, 다른 나라보다 뛰어났습니다. 우와! 광개토 대왕의 군대는 그야말로 동북아 최강의 군대였죠. 최강 고구려. 한반도의 최강자가 되다. 광개토 대왕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 이 고구려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16대 왕 고국 원왕이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겁니다. 고국 원왕은 광개토 대왕의 할아버지였거든요. 이제 광개토 대왕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백제를 향해 진격! 고구려군이 국경을 넘어 백제의 마을을 공격하죠. 광개토 대왕은 직접 수군을 이끌고 배에 오릅니다. 배가 향한 곳은 바로 백제의 도읍인 한성. 땅과 바다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백제는 맹렬히 저항했지만 최강의 고구려 군대를 막아내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백제의 아신왕은 어쩔 수 없이 광개토 대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왕이 된 지 6년 만에 할아버지 고국 원왕의 복수를 하게 된 겁니다. 역시 광개토 대왕! 저 멀리 외의 배들이 다가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한반도 남쪽의 신라.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한 왜? 그 외의 뒤에는 백제가 있었습니다. 아신왕은 고구려에게 처참하게 진 후 다시 힘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 방안으로 이 신라를 먼저 정복하려고 했죠. 백제는 외를 부추겨 신라를 공격합니다. 갑작스러운 외의 공격에 당황한 신라. 당시 신라는
힘이 약한 나라였거든요. 잘못하다가 나라를 뺏길 위기였죠. 신라는 부랴부랴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태왕 마마, 왜구가 저희 신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부디 태왕의 하야와 같은 은총으로 저희 신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때 광개토대왕은 신라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죠. 한반도 남부를 백제가 다 차지하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5만 명의 고구려 군대가 남쪽 신라로 향합니다. 신라에서 외의 군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한 광개토대왕. 자, 이제 광개토대왕은 한반도를 장악합니다. 왕 중의 왕, 광개토대왕. 짜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와, 엄청 큰 돌이네요. 바로 광개토대왕릉 비입니다. 이 비석에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돌에 새길 정도면 광개토대왕이 한 일이 정말 많았나 봐요. 광개토대왕이 직접 만든 거예요? 아니요. 광개토대왕의 아들이 만든 겁니다.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광개토대왕릉비를 세운 겁니다. 광개토대왕릉비 높이는요 6.39m. 아파트 2층 높이보다 더 높습니다. 이 비석 내면에는요 고구려의 역사와 광개토대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진 글자의 수만 무려 1775자나 됩니다. 광개토대왕릉비 덕분에 고구려의 찬란했던 역사가 1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물을 보고 싶어요. 광개토대왕릉비는요 과거 고구려의 수도가 있었던 만주에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영토라서 쉽게 찾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실물과 똑같이 제작한 모형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은요 고구려에서 처음으로 연호를 사용한 왕인데요. 이 연호는 자신의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왕이 된 첫 해를 큰별 1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광개토대왕은 자신의 연호를 영락이라고 정합니다.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연호는 중국의 황제만 쓰던 것인데 광개토대왕이 연호를 사용한 것이죠. 중국과 대등했던 고구려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광개토대왕 릉비를 보니 그때 고구려 백성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고구려의 기상을 느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끝! 원중의 왕 광개토대왕 고구려 최고의 장국왕 아무도 넘보지 못한 강한 나라 광개토대왕 릉비에 남긴 업적 우리의 자부심 광개토대왕. 처음 만나는 인물 한국사. 어린이 친구들 안녕! 큰별쌤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여왕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저 알아요. 선덕여왕 맞죠? 오, 맞아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 된 여성 선덕여왕이 오늘 만나볼 주인공입니다. 오, 기대돼요. 한국사를 빛낸 별 선덕여왕을 만나러 출발! 신라 26대 왕 진평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진평왕에겐 아들 없이 딸만 3명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남자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했던 시기였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새로운 왕이 됐을까요? 궁금해요. 진평왕은요, 죽기 전 첫째 딸 덕만을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정합니다. 덕만이 왕으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건 성골이란 신분제도 덕분이었죠. 당시 신라에는 골품제도란 신분제도가 있었는데요. 성골, 진골, 육두품 등으로 신분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성골 출신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골인 남자는 없었어요? 진평왕대에 이르러 성골 남자가 없어지고 성골 여자만 남게 된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덕만이 성골이었기 때문에 진평왕의 후계자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진평왕은 자신의 딸 덕만이 어느 남성보다 똑똑하고 성품이 바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덕만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성골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려와 기대 속에 덕만이 신라 27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바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왕 선덕 여왕입니다. 짜잔! 여왕의 시대가 열렸군요. 선덕 여왕은 왕이 되었다는 기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덕 여왕이 즉위하던 시기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중국의 당나라까지 막 서로 치열하게 싸우던 전쟁의 시대였거든요. 당시 왕들은 직접 전투에 나서야 됐죠.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자라는 점은 선덕 여왕에겐 약점일 수 있었겠죠. 신라의 왕이 될 사람이 그렇게 없냐 해. 신라 왕으로 우리 친척 중 하나 보내줄까 해. 뭐 여자? 심심할 때 저 들어가서 접수 좀 해야겠는데. 신라야 기다려라. 선덕 여왕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당나라 황제가 선물을 보냈지요. 모란꽃 그림과 꽃이었습니다. 그림을 받아본 이 선덕 여왕. 이 꽃은 틀림없이 향기가 없을 거야. 씨앗을 심어 꽃이 피었는데 선덕 여왕의 말대로 향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놀란 신하들이 선덕 여왕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미리 아셨습니까? 그림에 꽃만 그려져 있고 벌과 나비가 없으니 향기가 없다는 뜻 아니겠나. 내가 남편이 없음을 놀리려고 이런 그림을 보낸 거겠지. 저라면 놀리는 건지도 모르고 선물이라고 좋아했을 것 같은데 선덕 여왕은 똑똑하네요. 이 선덕 여왕이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닌 험난한 흙길이었습니다. 내부의 반발과 국제관계의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2배, 3배 열심히 노력해야 됐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덕 여왕이 내건 카드, 바로 사람. 선덕 여왕은 이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비주류 세력이었던 김유신과 김춘추를 자신의 사람으로 선택합니다. 김유신의 집안은 원래 가야 왕족이었는데 가야가 망하고 신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신라에서 기반이 약했죠. 또 김춘추는 진지왕의 손자였는데 진지왕은 폐위된 왕이었기 때문에 쫓겨난 왕의 후손인 김춘추 역시 신라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선덕 여왕은 바로 이 둘, 김춘추, 김유신을 중심으로 나랏일을 이끌어갑니다. 김유신은 이 백제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요. 훗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웁니다. 김춘추는 당나라와의 외교를 통해 삼국 통일에 기틀을 다집니다. 선덕 여왕은 신라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을 세우죠. 불교의 힘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말이죠. 바로 황룡사 9층 목탑. 이 황룡사란 절에 세워진 9층짜리 나무탑입니다. 높이가 80m가 넘는 탑을 짓는 건 이게 사실 당시 기술로는 아주 큰 도전이었거든요. 신라 최고의 장인들이 모였죠. 외국의 건축 기술자들도 모입니다. 최첨단 토목 기술과 신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2년 만에 탑이 완성됩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의 각 층엔 이 신라를 위협하던 나라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새겼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신라가 중심이 되겠다는 선덕 여왕의 포부도 깃들어 있는 겁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경주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았다고 하죠. 선덕여왕은 황룡사 9층 목탑을 통해 신라 백성을 하나로 모으고 신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두고 봐. 나의 신라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경주에 가면 황룡사 9층 목탑을 볼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황룡사가요, 고려시대에 불에 타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터만 있습니다. 황룡사 터에는 9층 목탑을 바치던 돌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 돌을 보면 당시 목탑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덕여왕은 편견의 벽을 넘어 백성들을 위해 나아갑니다. 당시 나라 경제 중심은 농업이었는데요. 농사가 잘 되어야 백성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고, 또 농사가 잘 되려면 날씨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은요, 바로 그 하늘을 읽기 위해 천문대를 지었습니다. 바로 첨성대입니다. 첨성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천문대이자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첨성대 덕분에 하늘에 더 가까워졌네요. 하늘을 읽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자 했던 선덕여왕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여왕은 어진 정치를 베풀 수 없다. 이제 나는 새로운 신라를 만들 것이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신라의 귀족 비담이 선덕여왕에게 반기를 듭니다. 이 비담의 반란은 선덕여왕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신라에서 가장 높은 관직이 있던 비담이 난을 일으켰다. 귀족 중에 가장 영향이 컸던 이 비담의 반란은요, 그 규모가 엄청 컸습니다. 비담이 반란을 일으킨 후 별 하나가 선덕여왕이 있는 궁으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당시 이 신라에서는 이 별똥별을 아주 나쁜 징조로 생각했거든요. 김유신은요, 연에 불을 붙여서 하늘로 날립니다.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말이죠. 이 일화가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김유신이 당시 불안했던 민심을 수습했던 건 사실로 보입니다. 이 김유신의 활약 덕분에 비담의 난은 완전히 진압됐고요. 비담은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비담이 사라졌으니 선덕여왕이 한시름 낫겠어요. 그런데요, 이 반란의 와중에 선덕여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의 꿈을 다 펼치지 못한 채 말이죠. 선덕여왕 불쌍해요. 선덕여왕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삶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평생 여성이라는 편견과 싸워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선덕여왕의 꿈은 선덕여왕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선덕여왕이 발굴한 사람들, 김유신과 김춘추 덕분에 신라는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니까요. 지금은 여자든 남자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잖아요. 선덕여왕처럼 이렇게 세상의 편견에 맞서준 그런 사람들 덕분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